자, 안녕. 아까 수업이란다. 이전 수업에 이어서 계속 한번 가보자. 자, 교과서 70페이지, 71페이지에 나오는 민족말살 통치에 대해서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게 그러니까 1930년대에서 45년까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던 거지. 민족말살 통치 또는 황국식민화 정책.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동일 패턴으로 그 시기에 경제수탈 방식은 어떤 게 있느냐를 살펴보자면 이 1930년대 경제수탈은 뭐다? 병참 기지화 정책이다. 그지? 이것도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지? 병참 기지화 정책.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땅, 조선 전체를 일본이 전쟁의 물자를 보급하는 군대 창고로 만든, 군대 창고 기지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 거지. 그치?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하고 얘네가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잖아. 앞에 수업 얘기해보자면 31년도 만주 침략을 기점으로 해서 37년 중국 침략, 중일전쟁, 그 다음 뭐 41년 태평양 전쟁, 그리고 나서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필리핀 이런 데 다 침략해.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행했던 이 경제수탈의 핵심은 뭐냐면 전쟁에다가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거지. 전쟁 물자 보급.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 너무 싫어. 이렇게 봤을 때 얘네가 일본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제 핵심은 뭐야? 핵심은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대륙 침략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대륙 침략을.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에다가 전쟁의 물자를 보급을 하는 창고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를 크게 그냥 기본적으로 남북으로 발라가지고 북쪽에다가는 무기 만드는 공장 같은 거 있잖아. 뭐 물자 보급하는 공장들. 특히나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장을 많이 육성을 하고 우리나라 남쪽에다가는 이제 그치 남쪽은 이제 그 평야지대가 많잖아. 그치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식량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식량을 보급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남북을 나눠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 물자 보급 창고를 만들고 북쪽에다가는 중화학공업을 이해되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고 남쪽에는 뭐라고? 식량 창고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북쪽에다가 이게 좀 비정상적인 발전이지. 경제 발전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땅이. 보통은 이제 뭐 경공업, 중화학공업, 농업이 같이 이렇게 발전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를 경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북쪽은 특이하게 막 중화학공업, 공장 뭐 이런 것만 계속 생기고 뭐 발전소 이런 것만 계속 생기고 남쪽은 그냥 그런 발전 없이 계속 농업만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좀 비정상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남북으로 갈렸을 때 남과 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광복한 다음에 갈렸잖아. 이념 때문에. 그치? 그때 남쪽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훨씬 잘 살았어?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니까. 이런 이제 정책에 좀 후유증이 그 뒤에 좀 오래 걸리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기억을 좀 해. 전쟁 문자 보고 필요성 뭐 있을까? 그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 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전쟁에 이제 물자를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요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전쟁의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제 수탈을 했느냐 했을 때 이야기가 7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 72페이지에 바로 뭐 나오니? 얘네가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에 제정했다고 치잖아. 국가총동원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야. 전쟁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가져다 쓰겠다는 거야. 싹 쓸어다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국가총동원법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30년대 말에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의 이야기구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국가총동원법 얘기되면 막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인적 물적 수탈이 뭐 엄청났지.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조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끌어냈다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인적 수탈의 경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 그 교과서에 나온 게 그 얘기인 거지. 우리나라에 전쟁에 동원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쓰기 시작을 해.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어? 지원병제로 시작을 했는데 전쟁에 나갈 청년들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지원으로는 숫자가 안 메워지니까 나중에는 강제로 병사로 징병을 했지. 그냥 무조건 데려다 쓰는 거. 징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군인으로 강제로 가져다 쓰게 되고, 또 나중에 이것도 부족하니까 뭐 또 했었어? 학도병제라고 그래서 그냥 학생들, 니네 또래 학생들도 그냥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강압적 분위기로 그냥 학생들을 군대로 막 착출을 했었던 거지. 그치? 이런 뭐 지원병제, 징병, 학도병제 이런 게 다 이 시기에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고, 또 군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노동력을 수탈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막, 요즘 말로 좀 속칭 노가다지, 막 강제로 막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지. 노동을. 이런 건 뭐라 그래? 이런 건 징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징용. 야, 징용당한 숫자도 보통 아니야. 이 피해가 우리가 이 말기에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에서 끌어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얘네들이 전쟁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 중국, 뭐 어디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섬들의 뭐 비행기, 전투기 뜨고 내리려면 뭐 공항 깔아야 되잖아. 활주로 같은 거. 활주로 까는 그런 작업에다가 막 섬 아무 데나 갖다 막 집어넣은 거야.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다고. 이때 끌려가. 징병 피해도 컸지. 야, 이게 구별이 되지. 징병은 군대로 끌어가는 거고, 징용은 노동으로 끌어가는 거, 노동으로. 한 130만 명 이상 끌어갔다고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데, 정말 끌어가가지고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말 막 짐승처럼 막 뼈만 남아가지고 일만 하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고 이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본 새끼들이 행했던 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사실 욕 먹어 마땅하지.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에 끌어낸 거야, 사람들을. 인적 수탈,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끌어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여자들도 엄청 끌어냈지. 뭐 근로보급대, 해가 뭐 이거 얘기하기 되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돼. 여성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느라 데려다가 그냥 막 일시키는 경우들도 있어. 이제 근로보급대 또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제일 큰 문제점은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16살, 뭐 15살, 17살 요런 이제 어린 여학생들을 일자리를 준다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막 끌어들여가지고 뭘로 이제 다른 지역의 일본군 성노예로 팔아먹은 거잖아. 성노예로. 지금도 이 문제가 사실 끝나지 않았지. 16,000명에서 한 2만 명 가량의 여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만, 필리핀 이쪽에서도 엄청 끌려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조선에서 정신대로 끌어간 인원만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로 추측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지, 범죄. 이거는 정말 그 전쟁 범죄야. 저기 해야 할. 최근에 막 이 정신대 문제 관련해서 이거 알면서 간 거 아니냐, 이 애들이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알면 가겠냐? 알면 이게 무슨 몸 파는 일이고 하루에 남자를 20명, 30명씩 상대해야 된다 이런 걸로 홍보해가지고 16살 아이들을 데려갔겠어. 그럼 걔네들이 이거를 알고 가겠냐고. 개소리야, 그런 소리는. 뭐 일본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정신대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보긴 봐야 돼. 이 할머니들 지금 살아계신 분 몇 분 안 계시는데, 어쨌든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이 문제, 이 정신대 문제는 하여튼 나중에 우리 입시 끝나고 나면, 3학년 입시 끝나고 나면 뭐 좀 이슈 문제 같은 건 다시 한번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내고, 어쨌든 이 인적 수탈에서 정신대 문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적 수탈, 요 정도로 인적 수탈 정리하고, 그 다음 물적 수탈도
그러니까 물건 뭐 이런 거 끌어간 것도 장난 아니었다고 이때. 근데 이 당시에 1930년대 말 45년대까지 요 시대를 대표하는 이 물적 수탈의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시기구나를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출이야. 공출. 공출이라는 단어. 공출은 뭐냐면 국가가 필요하면 그냥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거의 그냥 뭐 사실 나중에 보상을 좀 해준다고 하고는 하는데 이게 뭐 적정가는 아니고 그냥 지들 쉽게 몇 푼 던져주고 다 털어가는데 공출을 어떤 걸 가져가는 거냐? 거기 나오고 금속 공출도 있고 뭣도 있어. 그 식량 공출도 있지. 식량. 그다음 금속. 이런 거를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의 공짜로 그냥 뺏어가는 거. 이게 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쌀 같은 걸 그냥 가져가 일본이. 아 선생님 그 산미증식 계획할 때도 일본이 쌀 많이 가져왔다고 우리 수업하지 않았었나요? 하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20년대 산미증식 계획 때 일본이 쌀을 가져가는 건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그건 돈 주고 사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에서 좀 싸게 사가든 어쩌고 간에 그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고 공출은 그런 거 아니야. 공출은 그냥 얘네가 지네 전쟁에 필요하다 그러면 국내에서 나오는 쌀을 그냥 털어가는 거야. 똑같은 의미로 금속 공출은 뭐냐면 얘네 뭐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뭐 총 만들고 총알 만드는데 금속 부족하니까 집에 있는 뭐 그릇, 녹그릇, 뭐 수저, 젓가락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싹 털어가는 거야. 국가가. 이런 게 공출이라는 개념이야. 이해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다. 요 30년대 말 40년대에 이 병참 기조화 정책을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걸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니네가 머릿속에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공부했지만 어떠한 지문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아 이게 1910년대구나 아니면 이게 1920년대구나 아니면 이게 1930년대구나를 니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이게 학습이 된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나오는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나오는 병참기조화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병참기조화 정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까지 1930년대 일제 경제수탈 방식이고 그 병참기조화 정책의 목적은 뭐냐면 일으킨 전쟁, 일제가 일으킨 전쟁의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창고로서 우리나라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용을 했었고 스타일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 지역에는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고 남쪽은 식량창고로 만들면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제정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거의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한다. 그래서 인적 수탈에는 뭐 지원병, 징병, 학도병, 징용, 정신대 같은 경우들이 있고 물적 수탈을 대표하는 건 뭐다? 공출이라는 제도다. 공출이라는 제도. 이 공출로 식량이나 금속을 털어내는데 이 공출은 그냥 강제로 가져가다시피 하는 거다. 라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어? 깔끔하지. 특별히 어렵지 않아. 지금 10몇 분 수업 딱 한 것 같은데 아주 아름답게 딱 끝났어.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아 요거 73페이지 이야기도 그냥 여기에 이어서 쭉 갔으면 좋겠는데 73페이지 이야기도 여기서 그냥 이어서 가자. 요 내용 간단하니까. 알겠지? 아 좋아 잘됐어. 73페이지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과 수탈 방식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리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항해서 국내는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는 어떻게 저항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야 되잖아. 근데 실제 1930년대 말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국내에서 저항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 저항은 할 수가 없지. 38년도 이후, 38년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는 저항이랄 게 없어. 이제는 뭐 완전 뭐 일본이 완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막 광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했었잖아. 그 뭐 자유 주고 뭐 정치의 자유 뭐 이런 거 다 금지시켜 버렸다고. 우리 글을 못 쓰는데 뭐 어떻게 저항을 해? 그러니까 30년대 국내 저항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때는 언제 저항이? 30년대에는 국외에서의 저항이 메인이겠지. 그치? 그런데 지금 그러면 73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1930년대라는 건 30년대라는 건 38년 이후라 그랬었잖아. 37년, 38년. 그러니까 30년대 초에는
아직도 20년대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겠죠, 국내에. 뭐 30년, 31년, 32년 요 언저리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30년대의 저항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20년대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시대는 30년대 이야기지만 사실은 흐름상은 뭐다. 20년대의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국내에서의 저항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73페이지에서는. 그럼 30년대에 있었던 국내에서의 저항, 민족운동 같은 건 어떤 게 있었느냐? 별게 없다는 거야. 분위기가 좀 이제 좀 빡빡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처럼 막 저항하고 막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거? 문맹 퇴치 운동. 그러니까 언론사가, 신문사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던 문맹 퇴치 운동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운동이야. 국내에서 그냥 요거 정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언론사가 핵심인데 어디냐? 지금도 있는 거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문맹 퇴치 운동,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걸 퇴치하자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운동이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치?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거를 주도했는데 조선일보는 뭐를 했었냐면 문자 보급 운동을 펼쳤어. 문자 보급 운동. 문자 보급 운동은 말 그대로 뭐냐면 시골이라든가 지방 같은데 아예 교재라든가 뭐 책 같은 게 없어. 아예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나마 한양,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에가 조금 물자가 더 여유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안 보는 책들, 중고책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교본 같은 거 모아가, 교과서 같은 거 모아서 어디에 보내주는 운동이야. 시골 같은데, 지방 같은데 보내주는 운동이야. 그걸로 한글 공부하라고. 이걸 조선일보가 주도했었다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이 운동을 뭐라고?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요게 좀 유명하지. 이 당시 동아일보도 요 비스무리한 운동을 했었는데 요게 러시아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불러. 분화로드 운동. 요거는 문자 보급 운동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야. 좀 범위가 넓어. 분화로드가 뭐냐면 러시아 말로 거기 써있지. 가자 민중 속으로, 가자 뭐 사람들 속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대학생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이 당시 고등학생만 해도 상당히 지식인층이야. 이 시대 요즘하고는 달라. 대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를 이용해서 어디로 내려가서 어디로 지방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직도 막 조선시대 분위기에 남아있는 시골 같은 마을에 생활 개선 운동 같은 거, 뭐 근대식 생활, 뭐 패턴 뭐 이런 거 좀 알려주고 특히 뭐를 하는 거야? 공부시켜주는 거지. 공부시켜주는 거. 시골 학생들 아니면 시골에 글 모르는 노인분들 아니면 어른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에 학교를 여는 거야. 이거 밤에 여는 학교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이런 거 야학이라고 부르지. 밤야자 써서. 요즘은 없는데. 그래서 밤야자 써서 야학 같은 거를 밤에 펼치고 낮에는 사람들 뭐 이빨 닦아야 돼. 요즘으로 치면 이빨 닦아야 돼요. 손톱 잘라야 돼요. 아니면 뭐 하루에 손 몇 번씩 닦아야 돼요. 그 다음 뭐 부엌에 뭐 같은 건 치워야 돼요. 음식물 뭐 세균 나오니까 뭐 이런 건 깨끗이 해야 돼요. 이런 생활개선 운동 같은 것도 하면서 핵심은 저녁에 뭐도 시켜준다. 공부도 시켜준다.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런 개선 운동을 펼치자. 우리 국가 역량을 좀 끌어올리자. 이런 운동이야. 이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른다? 문화로드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알겠지? 그래서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문화로드 운동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 73페이지 위에 나오고 있는 거야.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간단해. 야, 3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2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소작쟁이, 노동쟁이 아니면 그 뭐 총파업 이런 걸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20년대 후반에 뭐랑 결합이 돼?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공산주의자들. 선생님이 얘기했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자,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비밀 조직으로 바뀌어. 그래서 비밀 조직 하에 예전에 노동자는 노동자의 그 운동을, 농민은 농민의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노동자, 농민이 연합해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이제 뭐 저항 뭐 이런 걸로 끌어올라가는 거야. 뭐 농민 문제로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같이 파업. 이런 식으로 비밀 결사 조직화돼가지고 노동자와 농민운동은 30년대 이후부터 누구와 함께한다? 사회주의자들과 함께한다가 요 내용의 핵심이라고. 알겠어?
그것도 한 36년, 37년까지야. 그 37년 이후 아까 우리 얘기했던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가면 이런 거 자체가 다 불가능해져. 그냥 그때는 막 눈에 보이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 시기야. 완전 그냥 광란의 시대다, 광기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문명 대치 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 농민운동도 30년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30년대 초부터 한 34, 5년, 한 5, 6년 요 언저리까지, 한 36년 언저리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요 37페이지, 73페이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간단한 그냥 사건들로만 기억하면 돼. 문명 대치 운동의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문화로드 운동, 그다음 노동자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으로 바뀌어서 이제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언제? 이제 37년 중일전쟁 이후는 전부 다 중단이 되고 국내에서의 저항은 거의 끝이 나고 이제 국외에서의 저항이 메인 저항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퍼펙트.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30, 72, 73페이지 이야기한 거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요번 수업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국외에서 30년대부터 국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국외 민족운동에 대한 이야기,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갈게. 알겠지? 힘들어. 다음 시간에 보자. 오케이.